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 시간에는 3만 달러 이후에 3만 달러 시대에 뭐가 많이 변할까 하는 부분을 봤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얘기를 하고 또 이어서 다른 이슈들을 나누고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거시경제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새로운 산업이랄까요? 새로운 단계가 발전했을 때마다 사회는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방적기라는 게 발견이 되고 나서 전기기관이라든지 방적기가 발견이 되고 나서 동력, 발전기, 전기기관차 등등은 굉장히 많은 편리성도 가져가고 생산성도 폭발적으로 향상을 시켰죠.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폭발적으로 생산성이 증가되면서 간의 수공업자들이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뜨개질을 한다든지 약간의 물. 그러면은 실제로는 사회 전체적으로 총 공급 또는 총 수요는 증가했는데 사회적 부는 증가했는데 부의 배분으로 보면은 몇 사람이 결국에는 지배를 하게 되고 오히려 그 밑에 서민의 삶, 일반적인 노동자의 삶은 훨씬 더 어려워진 그런 게. 처음에는 8시간 일할 때 12시간, 15시간, 심지어 18시간 일을 하더라도 거의 최저 생계선상에서 헤매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좀 1811년부터 1817년까지는 기계 파괴 운동, 앤 러더라는 사람이 주도했는데요. 기계 파괴 운동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보다 조금 이전에는 실제로 이제 전기기관차 방적이 나오기 이전에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원래 이제 소작농을 때 나누어서 줬었는데 방목을 하면서 대량의 이제 그 양털이라든지 이런 걸 깎는 산업들이 나오던 시절에는 영세 농민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는 대량의 그냥 소나 양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키우는 그런 시대로 변하면서 결국에는 위에 있는 이런 식으로 하면 대량의 돈을 벌 수 있구나 하면서 일부 젠틀리 계층에서는 자본 축적의 재미에 빠져들게 하는 반면에 대규모 많은 숫자의 농민들은 최저빈곤에 시달리거나 다시 쫓겨나는 이게 운동의 실질로는 이제 엔클로즈 운동이라고 하는데 농경지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방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격변기나 새로운 단계에서는 그런 겪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이제 눈앞에 다가왔죠.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가지고 또 기계가 우리의 일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분류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어지겠죠. 자동으로 분류한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배달 같은 경우도 나중에 추후에는 기계들이 대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다 보면은 어쩌면 우리나라 산업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본가들은 새로운 자본의 기회, 새로운 자본 축적의 기회가 생기고 더 대량의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삶의 질은 점점 더 악화되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해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인클로즈 운동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기계 파괴 운동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것들이 전부 다 뭔가 새로운 산업을 해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축적하는 기회가 생기는 반면에 대량의 고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전기기관차는 방적기 생기면서 대량의 자본가들이 몇 명의 소수 자본가들이 생기면서 또 대량의 실업자 내지는 또 고통을 겪는 근로자들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칼 막스가 결국 사회주의 운동을 하게 되고 이 사회주의 사상들이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고 지지를 얻은 이유도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자본가들의 결국에는 이제 자본 독점이 심해지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면밀하게 잘 대비하지 않으면은 비슷한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뭐 수업 시간에 같이 보면은 대충 몇 살인지 알겠습니다만 우리 대학원생들 중에 가장 많은 나이는 아마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40대, 50대가 많습니다. 세대별로 가치관이나 생각들도 많이 달라요. 주로 산업화 시대, 1960년대, 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됐던 해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 주로 회사를 다녔던 사람들, 대학을 막 졸업하고 회사를 다녔던 사람. 지금으로 같은 나이가 아마 80 또는 70 정도 되는 분들이죠. 주로 산업화 시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요즘에 주로 무슨 생활을 하냐면은 주로 집에서 하겠어. 아니 직장이 없잖아요. 주로 재가 생활을 하거나 주로 이 사람들이 집단주의에 많이 이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회식을 하고 뭐 이런 문화들이 있죠. 요즘에 어디에 가장 이 사람들은 몰입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 사람들은 주로 정치 담론, 나라 걱정, 시대 걱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 다음 세대인가요? 아니면 그 다음 세대인가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80년대에 주로 학교를 다녔거나 이런 분들 계시죠. 직장을 막 다니기 시작했던 분들. 민주화 세대라고 그러죠. 주로 지역사회, 요즘엔 자연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나이로 봐서는 뭐 50대 후반 60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60대, 50대 중반 60대. 이 사람들은 주로 뭘 좋아할까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좋아할까요? 주로 정서 담론을 많이 해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뭘 하겠다 이렇게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서적인 반면에 이렇게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열광을 해요. 트롯 좋아하죠? 트롯에 열광을 하기도 하고. 그 이후의 세대, 주로 민주화 세대 같은 경우가 정치적 의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한 그런 사회고, 돈이나 자산 관리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런 반면에 시대적 혼돈에서 빠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들 많이 평가를 해요. 왜냐면 이 시대대로 안정적으로 쭉 유지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스마트 시대로 넘어왔죠. 스마트 시대는 결국 70년대 이후거든요. 스마트 시대는 뭐냐면 기계와 일상화하는 시대예요. 사실 제가 이제 84년 이렇게 대학 입학하는 시대인데, 이때는 사실은 저희 컴퓨터가 일반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거의 만진 적이 없어요. 제가 91년도에 취직을 했을 때도 저는 타자를 쳤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제 컴퓨터가 들어왔던 시절인데, 컴퓨터 잘 못 따라요. 애매하고. 근데 그 이후의 시대는 기계를 거의 함께해요. 그래서 기계와 함께하는 세대고, 기계 담론이 굉장히 강한 세대예요.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로봇 어드바이저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라든지 스마트 기계라든지 글로벌 사회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한 세대예요. 저는 최근에 좀 보면서 최근에 이제 막 자라는 아이들 보면서 더 깜짝깜짝 놀래요. 5살 먹는 애가 핸드폰을 막 다루고 유튜브로 막 다루기도 하고. 이건 아마 신스마트 세대가 아닌가. 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신스마트 세대가 아닌가. 그래서 세대 간 굉장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는 굉장히 또 다른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기존의 이제 경제 정책들 중에서 이제 코로나 얘기했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산업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가 세대별로 나누어 가지고 변화를 어떻게 대응하고 등등에 관해서 고민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부진하고 사람들이 이제 여러 타격을 받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쓰는 이유가 실제로는 국민 소득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결국 실업률을 줄이고
성장성을 높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이죠. 총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는 심지어 돈은 나눠주자. 이래가지고 아마도 1인당 뭐 50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아마 다음 달 중에 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면 아마 2, 3주 있다가 나눠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정책이 지난번에 그래프를 가지고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뭔가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정책은 재정정책을 통해 가지고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재정정책이 뭐예요? 정부가 돈을 쓰면서 돈을 쓰는 것을 통해서 국민소득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게 가장 충격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이제 유가가 아닌가. 유가가 100달러를 거의 육박하던 70달러, 100달러를 육박하던 불과 3, 4년 전에 기름값이 오일값이 그랬죠. 지금 뭐 10달러에서 18달러, 최근에 뭐 텍사스 굉장히 질 좋은 텍사스 중진유가 지금 뭐 16달러, 17달러 이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낮아지면은 우리나라가 기름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그럼 기름값이 낮아지면은 기름값으로 돈을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뭐 1인당 한 50만 원 썼으면은 기름값으로 30만 원 쓰면은 모든 가구가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름값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환영해야 되는 나라인데, 기름값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민 소득이 줄어들 걸 걱정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가와 국민 소득. 아니, 유가가 낮아지면 국민 소득이 당연히 높아져야죠. 왜 그럴까요? 유가라는 소위 말해서 오일 또 크루드 이 자체의 가격은 낮아질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이 단계를 벗어나서 이 기름을 활용한 각종 석유화학 제품이 이런 기름보다 훨씬 더 큰 산업을 유지하고 있어요. 정유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정유, 정제, 기타 유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석유라는 산업이 만약에 우리가 한 100이라 그러면 유발되는 산업은 300, 400을 이미 유지하고 있어요. 기름값이 낮아짐과 동시에 이 300, 400을 유지하고 있는 그 원재료 기름값은 낮아져서 좋은데, 이것이 팔리는 시장 자체가 이 석유라든지 화학 제품을 사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기름이 아니라 기름을 통해서, 기름을 기본으로 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제품에 관한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기름을 가져오는 나라예요. SK 이노베이션이 주가가 비쌀 때는 20만 원을 넘어서는 지금은 10만 원을 아래 고초를 빼가지고 9만 원, 10만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니, 기름값이 떨어졌다며. 아니, 기름값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가와 국민소득의 관계에 관련된 논문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국민소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 서술을 쓰시거든요. 유가라는 한 정보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를 가지고 논문을 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유가라는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한두 가지 요인만 가지고는 경제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잠깐 금리 이자율이 낮아지면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지라고 했는데, 이자율은 낮아졌는데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자율이 지금 지난 한두 달 사이에 1.5%에서 지금 0.75로 떨어졌어요.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그러면은 이자율이 반으로 떨어졌어요. 원래는 뭐라고 예상을 했냐면, 이자율이 반으로 떨어졌으면 모든 사람이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니까 부동산이 폭등을 할 거라 그랬어요. 자,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 이자율이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자율은 지금 최근에 한 두 달 사이에 0.5%, 6%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 사이에 강남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꺾였어요. 강남이 얼마나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아는 주공 5단지, 잠실 주공 5단지,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 최근에 3억에서 5억 정도 떨어졌어요. 두세 달 사이에.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는, 이자율이 떨어지는 기간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자, 기름값이 50불에서 15달러로 거의 4분의 1 가격이 됐는데, 오히려 성과는, 기업의 성과는 다시 반토막 나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래서 경제정책과 특히 이제 그냥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유가 또는 국내적으로 금리 같은 경우는 국내 금리는 국내적으로 조정합니다만 해외 또 외국도 금리도 같이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를 본다든지 유럽의 금리를 본다든지 다른 나라 금리를 보면서 같이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죠. 최근에는 금값도 혹시 들고 있었어요? 금값? 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져. 그리고 안 좋아지니까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최근의 사태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약 얼마 정도 돈을 풀었을 것 같아요? 풀 것 같아요? 미국이 약 1경 정도 풀, 1경 이상. 1경이 뭐냐면은 1조의 만배예요. 1조의 만배를 지금 풀고 있고 풀 것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러니까 돈을 거의 모든 나라가 지금 돈을 풀고 있죠. 한국도 지금 돈을 무제한 풀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돈을 무제한 풀면은 부동산이 올라갈 건가? 그럼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달러값과 금값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만약에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난 달러를 살 것인가? 금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석유를 살 것인가? 아니면 무슨 선물을 살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에요. 어쨌든 국가의 그 거시경제 정책 자체를 보면서도 개별적인 지표들, 국가가 지향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뭘 지향하는 거예요? 국가는 어떻게 하면은 국가가 국민의 소득을 높일 것인가? 국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성장률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수요를 얼마만큼 늘릴 것인가? 소비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면 소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과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제 지금 돈을 풀겠다는 등등의 정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그 수요 정책이거든요. 수요 정책인데 정책에는 두 가지 정책이 있어요. 국민소득을 증가를 시키려면은 총수요가 증가가 돼야 되는데 총수요가 소비자들이 위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수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부 자체가 총수요를 창출하는 하나의 주인공으로 개체로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지안 학파가 특히 정부가 이제 그 실업이 높아지고 정부가 수요가 원활하지 못할 때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총 수요를 증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지난 몇 시간 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제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선을 그렸는데 아니 왜 수요만 얘기하고 공급은 얘기 안 합니까? 국민 소득이 증가하려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렇게 증가해야 소득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왜 공급 얘기를 하지 않느냐? 예전에 Say라는 사람이 있어요. SAY라는 사람인데요. 경제학자예요. Supply creates demand라고 했어요. 영어로 쓰면 아주 간단한데 이게 만약에 공급이에요.
이건 수요예요. 이거는 만든다는, 창조한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만든다 할 때 God created the world. 만들자는 뜻이에요. 공급을 하기만 하면은 수요는 당연히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수요와 공급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옛날에는 공급이 주인공이에요. 공급이 스타일. 왜냐면 옛날에는 초기에 이제 뭐 자동차를 만든다. 또는 뭐 방정기기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든다면은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희귀했기 때문에 만들기만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수요자들이 널려 있었어요. 못 만들어서 못 사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왜 파괴가 되냐면요. 어느 순간부터 공급 자체를 무한정을 할 수 있는 대량 생산이라는 체계가 됐어요. 대량 생산. 근데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세계가 됐어요.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는 사람들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만드는 걸 무제한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잘 대량으로 만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되죠?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쌓여요.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급만 하기만 하면 무조건 팔린다고 했는데 나는 대량 생산만 하면 팔린다는 게 대량 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이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 결국은 1929년 대공황이에요. 29년 대공황이 물건을 못 만들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만들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안 팔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Supply, Demand, Create, Demand라는 이 법칙 자체가 깨졌어요. 그래서 세의 법칙이, 이게 경제의 법칙이 원칙이었어요.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팔린다. 이게 공급학자인 세이가 주장한 유명한 격언인데 이 격언이 무너졌어요. 왜요? 너무 잘 만들고 나서부터. 결국에는 1920년 포드 자동차를 비롯한 사람들의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되면서 공급 능력은 엄청나게 확대되었어요. 그에 걸맞는 수요는 창출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게 1929년 대공황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물건을 만드는데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만큼 쌓여있어요. 그럼 직원이 안 필요해요. 다 해고를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걱정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공급은 수요를 창출하는 데는 세이의 법칙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중앙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주장해서. 이게 사회주의였어요. 실제로 사회주의를 적용해보니까 어때요? 1911년 볼셰비키 대혁명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를 해보니까 어때요? 그것도 다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자, 두 가지가 동시에 와요. 공급만 가지고 안 된다. 수요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재정정책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의 교훈이에요.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이것도 오만이에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정부의 재정정책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어야지 정부 자체가 수요와 공급을 무한히 또는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방향에 관해서 한국이 북유럽의 방향을 갈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너무 짙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와 공급을 조절을 못해요.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그 많은 다양한 욕구를 채울 수도 없고 그러면 오히려 사회가 혼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학생기간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각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자예요. 석사와 박사는 독립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발적인 정부의 재정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수요 확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면서 사회주의가 태동했던 그 과정들 잠깐 얘기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여러 불합리들 그리고 정부가 중앙집권에서 모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허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은 사회주의 계산 논쟁을 비롯한 추후에 또 논의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등등의 것들을 고민하면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금값이라든지 각종 정책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또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도 해보고 각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금리라든지 금값이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정부가 돈을 주는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관련해서 한번 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국제적인 거와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삼성이 베트남에서 당한 그런 과정 그 처우라든지 또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외국으로 나가고자 했던 그 수많은 그 발행들이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서 개별 기업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이 만약 컨설턴트나 또 경영자라면 어떤 판단을 할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8번째 주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